2020년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제목은 추미애와 강경애 그리고 서욱. 부제는 서일병에서 이일병으로, 카츄샤에서 반미로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을 한번 제가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시작됐죠. 국감 이후 강경화 외무부 장관 교체될 것이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세련된 행사 소화력으로 현 정부, 이 문재인 정부 이미지 쇄신에 큰 기여를 했지만 다주택자다라는 논란, 외교부 조직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글쎄. 또 그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코로나 상황인데 외유를 갔다 등등이 정권에 부담이 돼서 국감이 끝나면은 강경화 장관을 후퇴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안보 라인에 있는 핵심 장관권 인사 4, 5명이 서울에서 오찬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4강 외교 문제하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는데, 이 4강 외교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외교부 장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경화 장관을 빼고 했습니다. 패싱 강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 왈, 강 장관은 애초부터 초청받지 못했다. 강 장관은 평소에도 해외 출장이나 외국 장관들과의 코로나 방역 협의 전화 통화로 일정이 빠듯해 아예 오찬 참석 대상에서 열애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난 9월 말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선에 있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갔다가 아주 무참하게 살해됐잖아요. 그걸 다루기 위해서 9월 23일 날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역시 강경화 장관은 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외국으로 간 사람을 그렇게 쏴 죽이고 하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응? 왜 죽입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근데 강 장관은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걸 아예 몰랐고 23일 날 오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월 25일 날 국회 외통위에 나온 강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 이분도 이제 외교부 출신이죠. 일문일답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태영 의원이 질의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모르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었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한 줄짜리 정보라도 오잖아요.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랬더니 몰랐다. 안보실에 관련 요청을 하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회의 있으면 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강 장관은 이런 설명을 추가했는데요. 23일 낮이던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언론 보도를 알았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베트남 출장을 다녀와서 21일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했다. 아니, 재택근무를 했든 말았든 간에 회의는 참석해야죠. 23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아까 관계장관 회의, 또 8시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그 회의에도 불참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장관이 외국 갔다 와서 재택근무였으면 차관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정권 1차관이나 이태호 2차관을 불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검토도 안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이 정부는 간단하게 강 장관이 해외 출장 후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아직 관심이 없는 거죠. KBS가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갖고 가서 미국에서 요트 여행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강 장관이라면 KBS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90 몇 년도인가요? YS 정권 때니까 17년도 같은데 황장현 망명 사건을 제가 이제 그거는 많이 추적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 아주 김용삼 기자가 대특종을 했는데 저로서는 큰 낙종이었기 때문에 더 애달게 추적했던 사건인데, 그때 보게 되면 황장엽 씨가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망명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일본에서 조총연계 사람까지 나와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경호 겸 어떤 보호를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떠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KBS가 가서 현장에서 황정엽 씨한테 접근해서 취재를 묻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쪽 구역은 공항이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있는 데지 조총현들이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딱딱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KBS가 취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이번에도 뭐 KBS가 개인이 어떻게 출국한다는 시간을 딱 알고 와서 취재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취재를 하면서 그 집안 내력하고 이 참 연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은데, 되게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더라고요. 불구죽죽한 사람들은 집안에 그런 내력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방공투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육체적 DNA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 정신적 DNA, 그 집안 내력과. 강경화 장관의 아버지인 돌아가신 분이죠. 강창성 씨인데, 이분은 평양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인지 평안 남는지 좀 자신은 없는데 하여간 평양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7년도에 졸업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일성 대학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46년 10월 달에 김일성 대학을 개교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도 전에 해방되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바로 북한이 김일성 대학을 만들었죠. 그럼 북한은 뭐 김일성주의로 훨씬 그 전에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47년도에 평양방송국 아나운서로 들어갔던 분입니다. 강창선 씨는. 근데 6.25가 일어나자 스스로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51년도에 부산에서 우리 피란 정부 시대 때 중앙방송이죠. 그때는 KBS 라디오죠. 거기에 공채 1기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공채 1기 아나운서가 됩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뭐 저희 동아일보에 주성학 기자가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기자를 하고 있고, 또 몇몇 군데도 김일성 대학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해방 직후에, 전쟁 직후에. 그래서 강창성 씨는 뉴스를 주로 보도했고 스포츠 중계도 했고 뭐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신 분입니다. 박정세 아나운서, 5.16 전달했던 박정세 아나운서들과 더불어 제1세대 한국의 아나운서죠. 그리고 왜 요즘 가끔 옛날 얘기 전할 때 대한뉴스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영 매체죠. 거기에서 해설도 했던 분입니다. 64년부터 67년간에는 뭐 지금 언론사로 얘기하면 특파원 비슷하게 미국으로 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서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이제 중앙방송이 한국방송공사로 만들어질 때 창립 이사를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성인인 상태에서 전쟁 와중에 우리한테 월남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반공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DNA, 정신적 DNA, 육체적 DNA가 강경화 장관에 가 있는 거죠. 강경화 씨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하고 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 통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건 이희호 여사가 만났을 때 통역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교부에 특채가 됐고요. 원래 강경화 씨는 KBS에서 영어 아나운서를 했었죠. 연대 정역과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에 있다가 유엔에 가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재인 정부가 무슨 여성 장관,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막 그런 운동을 폈죠. 그래서 여성 장관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희호 씨가 계속해서 강경화 씨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했고. 그러니까 그 추천을 강력하게 했고, 또 여성 장관을 찾던 문재인 정부하고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서 전액 정부의 예산으로 항공편을 제공받아서 서울에 돌아와서 외교부 장관이 됐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창한 영어하고 세련된 매너,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멋있었잖아요. 저희 대학 동기들이 굉장히 그 여성 동기들이 강 장관을 좋아하더라고요. 멋있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저 강 장관의 코드는 문재인하고 안 통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버글버글하는 주사파랑은 안 통할 텐데,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일병 선생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고요. 두 분 다 연대 다니다가 뭐 연대에서 쌍화이라고 그러죠. 캠퍼스 커플이었던 걸로. 그래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에 퇴직해야 되는데 62세에 3년 먼저 퇴직하면서 명예교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거제도에 딸의 명의로 땅을 사서 거기서 요트를 즐기고 뭐 재밌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때는 박근혜 찍었다 그랬고 2017년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을 찍었다. 이렇게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 색깔이 뭐 뚜렷하신 분은 아니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구나. 그 정도 그런 분이죠. 공대 교수였고요. 근데 강 장관도 재산이 많고 이일병 교수도 재산이 많아서 서로가 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제도에 그 딸 명의로 사둔 땅이 최근에 터널 공사, 거기 터널을 뚫는 모양이죠. 그래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해서 뭐 증여세 문제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 장관도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수는 일병 씨의 행복 여행이란 블로그 운영하면서 본인이 오토바이 붕붕붕붕붕붕 하는 거 BMW나 그 독일 계통의 뭐죠? 무슨 뭐 붕붕붕 하는 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상 레저도 즐기시고 수상 레저 즐기신 사람 중에 굉장히 진보적 인사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요트 즐긴 사람 중에 노무현 대통령. 그 양반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 아주 즐겼습니다. 좀 무슨 뭐 진보적인 사람이 즐겼다니까 이상하죠. 옛날에 그거 썼다가 막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거 썼다가 특종에도 불구하고 막 다퉜던 사람이 우종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그분이 그 조국 사건 관련해서 구속됐다가 최근에 일단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일병 교수가 미국으로 요트 타워로 가려다가 KBS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이 강경화 장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편 보고 귀국하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 남편한테 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 장관은 유엔에 오래 근무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연대에서 교수하는 남편하고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겠죠. 또 각자의 세계도 있고 또 장관을 하다 보면 또 바쁘게 지냈고 서로 이제 각 독립적으로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각자 자기 이성과 이런 걸로 판단해야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 처지인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강경화 장관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일병 교수는 나가버렸고. 근데 이거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제가 제목에서 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 나이도 비슷하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카츄샤로 근무했는데 계급장이 일병 때 휴가 문제가 터졌거든요. 남편이 설씨니까 설병 사건이라 그러죠. 근데 설병 구하기에는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막아줬는데 이일병 교수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아까 제가 강 장관은 주사파라든지 운동권 코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반공적인 집안이죠. 추미애 장관은 반공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문바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노무현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추 장관은 주사파가 나오기 전에 또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고시 공부하다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저를 기울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뭐 현 문정부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은 코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문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는데 이건 제가 압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민주당 사람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스터디 그룹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결론도 아씨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여당을 흔들려니까 계속 그걸 떠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집권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걸 들이밀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하고 싶은 뜻도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추진했던 사람들은 야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은 세계 추세에 어긋나고 국익에 손해네 하는 결론은 이미 그때 같이 공부할 때 내렸던 겁니다. 약간 조정할 뿐이지 확 조정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옛날 과거 정권에서 하다가 쓱 납던 거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는 영악하니까 아 이건 해봐야 득이 아니다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고 뭐 공약을 내걸어도. 근데 이 정권은 그냥 꾸역꾸역 가버려요. 그거를 덜렁 맡아서 했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그 양반이 서울법대 교수였으면 교수했지. 검경 직접 취재를 하거나 거기 거기 있던 사람보다는 절대 알지 못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같은 IQ, 같은 실력이라면 현업을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켜봤던 기자가 더 잘 알고 교수는 한참 뒤에나 하기 때문에 가장 디시전 메이킹을 잘 못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기억 역량이 좋아서 많이 기억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뿐이지. 조국 씨가 뭐 서울대 교수하다가 와갖고 법 좀 알 것 같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아주 비슷한 또래니까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비판했었죠. 그게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기네 학교 문제도 터지고 운동학원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했는데 국민 지탄으로 따지면 추미애 장관도 조국 장관이었죠. 그때만큼 격렬하게 받았는데 이분은 견뎌내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요. 조국 씨는 강남 좌파, 잘생긴 서울대 그리고 잘 사는 강남 좌파고 그리고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뭐 추미애 장관도 뭐 세탁소 집 딸이었다고 하지만은 판사 되고 나서부터는 잘 살았잖아요. 강남 아니라 광진구에서 살았지만 근데 어쨌든 야권서 지냈기 때문에 뼈가 굵어져서 견디는 걸로 저는 보일 뿐입니다. 둘은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강 장관하고 추 장관 사례를 비교한다 그랬는데 추 장관의 남편은 서 변호사죠.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해서 두 분 다 변호사가 됐는데 사시에 붙었죠. 근데 이분은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읍에다가 고향인 정읍에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추미애 장관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죠.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추 장관은 뭐라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 자, 이 말과 아까 남편 귀국하시라고 말할 형편이 안 된다고는 강 장관이 말이 저는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회적 주의도 있고 사회활동에 하시는 분들 또 거주하는 공간이 다른 분들은 각자의 체면도 있고 부부 사이지만 또 자기 세계도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저도 이 정도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추 장관은 지난번 자기 장관 되려고 한 청문회에서는 남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19년 12월 청문회 때 김도부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서면으로 제출한 거 보게 되면 배우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재판 등 업무가 있을 때 정읍을 오간다. 배우자는 91년부터 2004년까지 정읍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는 추 장관입니다. 후보자의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진구 집으로 올라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아무래도 자기 직장이 정읍이니까 정읍에서 주로 지내는 거죠. 따로 떨어지는 남편이 한 거에 대해서 참 개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아까 그겁니다. 2017년 국방부 민원실에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었는데 나중에 누구냐고 이름을 물었을 때는 서 XX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남편 이름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사건에서 느끼는 거는요. 위기에 처한 두 여성 장관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참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부장적이라서가 아니라 참 남편이 더 나이도 많고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여성 장관 아무리 장관이더라도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편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대처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어렵겠죠. 근데 정부 여당은요 추 장관 본인은 남편 문제는 건들지 않는데 그걸 정부 여당이 나서 막아줬고 강 장관에 대해서는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떠미는 모양입니다. 왜 이럴까요?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추 장관이 여기서 또 무너지면 조국 장관이 무너졌는데 공수처 신설을 목표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검경 수사권 개혁 중에 하나가 경찰 개혁인데 거기에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본부 나누는 거는요. 그때 같이 저랑 스타디였던 분들도 웃기는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일본을 모델로 한 건데 일본도 국가경찰 통합으로 오고 있거든요. 못 가서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아이씨 이건 아니구나.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걔네들이 통합을 못해서 그런 거고 우린 나라가 작다 보니까 빨리 통합을 한 거고. 국민안전위에서 경찰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역행으로 가니까 이게 경찰을 제대로 개혁하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수사권 조정은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것까지 한꺼번에 검경 다 개혁을 검경 정보를 국가 안보 시스템이 흔들리는 동시 개혁을 하니까 이건 참 위험한 개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조국 씨가 물러났는데 추미애 씨까지 물러나면 권력기관 개편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는 경제 실정과 여러 가지 지금 윤미향부터 엉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넘기고 있잖아요. 뭐 터트려서 넘기고 뭐 터트리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꾸정을 휘휘 저으면 가라앉아 있는 거 휘휘 저으면 온갖 것 다 떠오를 거 아닙니까? 떠오르면 이 정권 붕괴로 가죠. 그래서 위기감 때문에 그냥 추미애 씨를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불안해 갖고 또 하나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서욱 씨를 집어넣었는데, 서욱 씨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또 종전선언을 또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전작권 전환을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이 정권이 기억화하려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북한은 이미 조성길 대사가 항구로 망명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대를 갖고 우리끼리 종전선언을 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참 웃기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정부가 지금 꾸역꾸역 가요. 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맡게 된 거고, 국정원을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해야 되는 거고,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그 다음에 여당 간사인 국회 정보위의 김병기 의원이 하겠죠. 근데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서 한 과장 정도 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국정원을 좀 알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근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게, 본인이 이 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신 없을 겁니다. 자신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 이분은 국내 정치 공작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양반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저렇게 허술하게 바꾸는 거 찬성할까? 저는 속마음은 아니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해철 씨 영리한 사람입니다. 박지원 씨 더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북한의 마카오 은행 통해서 돈도 보내왔던 사람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동시에 다 해야만 마법의 손처럼 힘을 발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과자인 이 사람이 국정원을 저렇게 무력화시키는데 진짜 동의할까요? 다만 이들은 시키니까 하긴 한다는 신용은 낼 겁니다.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가 뭘 하겠어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전작권 추진을 하는데, 그걸 지금 시키려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41기 나온 일반대학교 81학번에 해당되는 서욱 씨 아닙니까?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시켜서 이 육사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 지켜볼 거예요. 만약에 서욱 씨가 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아바타처럼 움직이면은 육군사관학교도 별 볼 일 없다. 지금 한국군과 미군은요, 미군이 이제 세계전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조직상으로 가장 강력한 조직은 한미연합사입니다. Combined Forces Command of ROK between USA,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 CFC인데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작전권은 하나로 통일해요. 하나의 커맨더가 지휘해야 돼요. 통수권 하나 별도로. 그래서 전작권은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나면 전작권은 연합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더 많은 자산을 내줄 사람들이 작전권을 갖는 게 맞죠. 근데 이걸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뭐 미래 무슨 사령부를 만드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안보에 있어서 사기라고 봅니다. 말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밑자라는 건 안일 밑자 올레자죠. 오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는 안 온 거잖아요. 현재 안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로 가게 되면 그게 현재지. 그러니까 미래는 영원히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령부는 안 온다. 안 오는 게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요, 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까 미군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영특한 장교일수록. 아, 얘네들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다루니까 세계 힘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고 주변 위협을 상대할 때 미군의 힘을 이용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내는.
그래서 연합 동맹을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한미연합은 잘 못 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워낙 많이 이해를 해서. 근데 이거를 민족 자주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북한도 원치 않는 북한이 이제 민족 자주 평화 대단계를 얘기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필요해서 자기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거지 문재인 정권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조건으로 깰라 그래요. 그 일을 육사나온 서욱 씨가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욱 씨가 이걸 한다면은, 진짜로 한다면은, 이분은 광주 일고 나와서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육군총장 거쳐서 했던 김동신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부끄러워서 육군 모임에 일체 못 나왔어요. 왜? 김대중 정권이 한국에 있던 장기수들, 미전향 장기수들, 북한이 파견했던 공작원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 꽃다발을 전달했어요. 그때는 육사 출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이분이 모임에 거의 못 나오다가 최근에 좀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자칫할들 하면은 6.25 때 육군 총참모장을 하면서 6.25 개전 초기를 전쟁을 망쳤던 최병덕 씨에 비유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아셔야 될 겁니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 그래서 군에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정부가 막 여건이 뭐라 그래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욱 씨는 따라갈지 몰라도 대다수는 안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근무하는 분들도요, 외교부에 막상 근무해 보면은 뭐 영국, 뭐 프랑스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최고거든요. 힘이 제일 세니까 미국을 알아야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영국, 일본 다 그 다음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따라서 외교관도 오래 하다 보면 미국의 힘을 알고 미국의 외교를 알게 되니까 그 힘과 외교를 이용한 외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미라고 보고 깨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민족자주예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해서 우리 안보를 높이는 거를 친미라고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의 주석받을 생각이라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KBS에서 영어 아나운서를 하다가 유엔에 가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유엔도 가보면 거기는 힘의 분포를 더 잘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을 또 빨리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쭉 지내면서 이 정부 실세들과 멀어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투명 장관, 패싱 장관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음엔 참 먹쟁이 장관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우리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부 조직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포함해서 말하게 된다면은 외교부, 군이 있는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검찰이 있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우리 행정체제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킨다고 봅니다.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요, 외국인들 출신들이 한국 국적을 얻어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진입도 굉장히, 시험도 어렵고요. 뭐 기자 중에 몇몇 사람 탈북자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주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딱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한국 체제를 지키는 데입니다. 뭐 문화관광부 이런 데는 좀 프리하죠. 네? 건설부도 프리하고 정보통신부도 그건 가능하지만 체제를 지키는 데 이런 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의 CIA 상대하니까 수시로 미국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국제정치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 걸 찾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을 의식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처도요, 기획재정부도 우리가 IMF의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국제경제랑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 하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민족 자주로 안 갑니다. 근데 법무부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 법 자체가 일본 대륙계 개통법이잖아요. 일본 쪽에 가깝잖아요. 지금 미국법, 명미법을 많이 넣었지만 아직도 대륙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 국제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안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체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공산주의가 이거구나. 처음엔 사법공부밖에 더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면서 지키는 쪽으로 가면서 법무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체제 수호 세력이 되는 거고, 경찰은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언론도요, 제대로 언론을 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상당히 진보 쪽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대한민국 기자면 대한민국, 아무리 사실을 따라가더라도 대한민국 문제에서는 체제가 더 우선이다. 뭐
팩트 중에서 나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이비 언론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이비라 그래서? 공부 좀 더 하십시오. 근데 이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누구를 죽였느냐? 공안통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체제 수호자 역할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덕분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조국 씨는 그걸 못하고 나간 거고. 그러나 검찰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로 정권 바뀌면 바로 칼이 들어옵니다. 지금 언론도 뭐 민원연이라든지 또는 뭐 방송위원회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언론을 막 쭈물쭈물땅거리고 뭐 종편 같은 경우 허가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거 지나면 또 언론은 복원됩니다. 언론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위기가 오는 사태를 피하려면 문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요. 또 공수처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됐죠. 그 다음에 서욱 국방장관, 이분도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아는 사람이죠. 강경호 장관도 알죠.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지날수록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을 이용한 체제 지키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씨도 어쩔 수 없어요. 저분도 미국에서 교포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아는 거하고 자기가 얘기한 거 반대로 얘기하는 노예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결국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하면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이 사람과 다른 게 누구냐? 이인영,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새끼들은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놨지만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만 있어갖고 국내만 봤던 사람이지. 이 통일부가 원래 체제 세력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보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 퍼주기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영 씨가 오늘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통일부는 우리 체제를 북한으로 이식하는 그런 단체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북한을 허용하지 않은 쪽으로 가서 헷갈리는데 이인영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은 국내형 검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국제정서와 어긋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 장관을 구해주는 게 문정부인데 그 문정부의 정책은 국제정치하고 어긋난다. 그게 설명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강경화 장관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 있는데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추미애 지금 법무부에서는 조국 씨가 실패하고 추미애를 넣어서 밀어붙여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 다음 포스트 추미애는 안 보여요. 근데 강경화 씨는 처음 장관하고 지금까지 하다가 그 포스트 강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포스트 강경화가 누구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저는 봅니다. 김현종 씨도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는 뭐 강경화 씨만큼 잘하고. 근데 이 양반 특이하게 반미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가 원전 만드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뭐 해결료를 미국이 주겠냐. 그거 쉽게 필요한데 안 됩니다. 그걸 덜렁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체연료 발사체, 우주 발사체 만들어도 된다는 건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그러는데 미국은 이미 일본도 허용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현종 씨 영어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미국과 가까운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거꾸로 갑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최정권 연대 교수하다가 외교부 1차 간호 간 그 양반이거든요. 영어 잘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친미주의자 아닙니다. 이상하게 미국 거 많이 쓰면서 반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정부 입장에서는 주사파 세력들은 김현종 씨를 외교부 장관, 안 되면 최정권 씨를 시키지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강경화 장관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민족주의인데 이게 북한에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족주의 색깔로 반미적으로 가자는 거는요. 이걸 사게 되면 주식이 90% 확률 이상으로 하락할 건데 거액을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꼴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기 돈이면 절대로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남의 돈이니까 하지. 자기 돈인데도 한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뭔가 어디 폭 빠져서 광신자가 돼서 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저는 이 문정부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 보는가? 이 마스크에다가는 우리나라고 새겨놨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치른 다음에 서욱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 문정부는 국제정치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 추미애는 살리고 강경화는 김현종으로 또는 최정권으로요. 이렇게 바뀌거나
카츄샤에 갔던 병사의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지켜주면서 미국 여행 가는 일병 교수는 망신 주게 하는 것들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추미애와 강경화 그리고 서욱의 운명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그 후에 한국 운명을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를 이끌려면요, 정보를 갖고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국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하지 않고 관심법, 내가 딱 봤을 때, 너 관상 봤을 때 이거지 하고 탁 통치를 했다가 나라 말아먹고 본인은 쫓겨서 한 사람이 궁예죠. 그 사람이 철원 어디 가서 펑펑 울었다는 산이 명성자, 명성산, 울명자, 소리성자, 명성산이죠. 거기 가면 올가을 단풍이 이쁠 겁니다. 나라도 잃고 본인도 망하는 그런 꼴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죠. 진짜 당하지 말아야죠. 저는 국민 여러분이 지금 서욱, 강경화, 추미애 장관 문제들을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국민 여러분들이 제때 판단 안 해주시고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면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 있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